저는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자주 오시는 게 너무 귀찮아. 애들 엄마랑도 맨날 이 문제로 싸우고. 아들 동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오실 때마다 준비하고 신경 쓰이고 남편도 은근히 자꾸 눈치를 준다니까. 수진이가 동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시면 집안 분위기도 어색해지고 아이들도 신경 쓰는 게 느껴져. 애들 이제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곤란하네. 동훈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번에는 엄마를 모셔가. 난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어. 아들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모셔가야 하는데? 오빠네 집이 더 크잖아. 우리 집은 좁아서 엄마 오시면 더 불편해. 딸 수진이가 반박했습니다.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맨날 핑계만 대니까 내가 더 힘들어. 동훈이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내가 엄마한테 직접 말해. 나는 못하겠어. 매번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모른 척 거실로 돌아와 앉았지만 마음은 이미 부서진 듯 했습니다. 자식들이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서로 미루고 헐뜯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옥순, 올해로 75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충남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된 세월을 홀로 헤쳐온 저에게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답니다.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파란만장했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일찍이 떠났지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날만큼 충격적이고 슬픈 날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참으로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척 놀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사고 후 남편은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고로 인한 상처가 너무 깊어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고 그 과정에서 합병증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항상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그날도 병원에 있었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여보, 미안해. 나 먼저 가지만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사고와 합병증으로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생각하며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남편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저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지요. 돈 없는 서름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저는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쉽지 않았죠.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아이들 생각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 노력 덕분인지 참 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견뎌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역할까지 겸하며 엄격하게 키웠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며 자라주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항상 성실하게 공부하며 학급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모범생이었죠. 그렇게 두 아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엄하게 키운 덕분인지 두 아이 모두 자립심이 강하고 성실한 어른으로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제 아이들도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각각 자신의 짝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두 아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훌륭히 자라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딸의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위 될 사람도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혼식 준비를 꼼꼼히 도왔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딸의 결혼식이 각각 남부럽지 않게 치러졌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딸이 각각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게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아들과 딸이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이렇게 결혼까지 시켰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잘 보고 있겠지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네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자식들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며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힘들 때는 도와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자식들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제게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복부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찾았는데 난소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강옥순 씨, 다행히 초기라 수술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난소암이래. 딸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엄마, 괜찮을 거예요. 저희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수술 전후로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들이 병원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잘 될 거예요. 완치되는 환자도 많다잖아요. 그 말에 힘을 얻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난소를 절제해야 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아들과 딸이 번갈아가며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야죠. 힘내세요. 딸이 밥을 떠먹여 줄 때마다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러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항상 피곤했습니다. 장거리 버스를 타고 4시간 넘게 걸려 서울에 도착하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나 혼자 이렇게 다니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남편이 떠난 후로 홀로 긴 여행을 하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가면 자식들과 손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내곤 했습니다. 장거리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 허리와 다리가 아프기 일쑤였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잠시 몸을 풀지만 다시 버스에 올라타면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창밖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몸이 힘들면 그 풍경조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병원에 도착해도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참으로 길게 느껴지고 언제나 긴장되고 불안했습니다.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항상 조마조마했지요. 이번에도 별 탈 없이 지나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의사 선생님의 부름을 기다렸습니다. 검사 전 대기 시간도 길어 불편하기 일쑤였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날에는 더욱 그렇지요.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도 몸이 피곤해졌고 정신적으로도 지쳐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공기와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혹시 나쁜 소식이라도 들려주면 어쩌나. 그런 불안한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면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나왔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옥순 씨, 오늘 검진 잘 받으셨어요. 다행히 이번에도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다음 검진 때까지 잘 관리하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긴장된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왔습니다. 엄마, 검진 잘 받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동훈아. 검진은 잘 받았어.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피곤하시죠?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애들 엄마에겐 미리 말해놨어요. 검진을 마친 후 피로한 몸을 이끌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동훈이는 종종 출장 중이었고 며느리 혜진이가 혼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은 출장 중이어서 혜진이 혼자 있었습니다. 혜진아, 나 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집안의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냉랭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혜진이는 바쁜 손길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응. 검사 잘 마치고 왔어. 동훈이는 아직 출장 중이지?
제가 묻자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출장 중이에요.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 같이 먹자. 저는 피곤한 몸을 소파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며느리와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혜진이의 눈치 보는 모습과 집안의 차가운 공기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손자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왜 또 오셨어요? 큰 손자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검진 받으러 서울에 왔잖니? 큰 손자의 무심한 말투는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의 방문을 반기지 않는 듯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손자는 그래도 저를 반겨주었지만 큰 손자의 무심함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의 불편함은 참을 수 있었지만 마음의 불편함만은 참 힘들더군요. 그날 저녁 혜진이와 손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서도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저를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여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눈치를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죠.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작은 손자가 반찬을 집어 제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가 그날 저녁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불편한 분위기와 손자들의 반응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 나도 불편하니 조금 나가서 시간을 보내자. 그렇게 생각하며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먼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렇게 공원에서 자주 산책하곤 했지. 그때가 그립네.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산책도 하고 벤치에 앉아 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마다의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공원의 작은 연못에서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잠시라도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지. 생각하며 공원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그리고 장을 볼 겸 공원을 떠나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활기찬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열심히 물건을 팔고 사람들은 신선한 식재료를 고르느라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기운이 나는 듯 했습니다. 시장 구경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시장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안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생선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며 저는 몇 가지 반찬을 샀습니다. 이걸로 오늘 저녁 먹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가방에 반찬을 넣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원과 시장에서 보낸 시간이 조금이나마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사람들도 구경하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시식도 하면서 조금이나마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족들보다는 낯선 이들에게 더 정을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걸까? 낯선 이들에게서 느끼는 따뜻함이 고마우면서도 가족들에게 느끼는 소외감이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 외로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욱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덜 외로웠어. 속으로 생각하며 저는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생각이야.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혜진이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나는 이만 가보마. 동훈이한테는 내가 잘 다녀갔다고 전해줘. 혜진이는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조금 더 쉬다 가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늙어서 그런가 서울은 좀 복잡하네. 얼른 내 집에 가서 좀 쉬려고. 그리고 너희들도 바쁠 텐데 내가 너무 오래 머무르는 건 아닌 것 같아. 며느리는 말로는 아쉽다고 했지만 묘하게 기뻐 보였습니다. 네. 그럼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아들 집에서 불편한 시간을 보낸 후 6개월 뒤 저는 다음 검진을 위해 서울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딸 수진이네 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딸과는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서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검진 잘 마쳤어.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이제 어디 계세요? 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 근처야. 이제 너네 집으로 가볼까 하는데 괜찮니?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집에 가시거나 호텔에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사실 준혁 씨가 요즘 많이 피곤해해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딸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이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 준혁 씨가 좀 예민해져서요. 엄마가 오시면 불편할 것 같다고 해서. 사위가 저희 방문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쩔 수 없지.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준혁이가 예민해서 엄마 오시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엄마도 힘드실 테니 다음에 꼭 모실게요. 지금은 집에 오시지 않는 게 엄마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더는 강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수진아.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죠. 딸과 사위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검진을 마친 후 병원 근처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거 참, 나도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자기들 삶을 살고 있네. 나도 이제는 좀 덜 기대야겠어. 그렇게 딸의 집에 가지 못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월이란 게 참 사람을 이렇게 외롭게 만들다니. 그렇지만 자식들도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고 저 역시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딸이 걱정해주니 고맙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자식들 집에 가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자식들에게도 가정이 생기니 혼자서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딸 수진이네 집에 가지 못한 채 아들 동훈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표가 매진되어 어쩔 수 없이 아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맞이해 주었지만 여전히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검사 결과는 잘 나왔어요?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다행히도 괜찮다고 하더구나.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앉았습니다. 혜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아, 요즘 동훈이는 출장도 잦고 힘들어 보이더라. 너도 많이 힘들지? 제가 물었습니다. 혜진이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동훈 씨도 많이 피곤해하고, 저도 요즘 일이 많아서요.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딸 수진이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수진이네 집에 가려고 했는데 사위가 피곤해 한다고 해서 못 갔어. 그래서 여기에 온 거야. 그 말을 듣자 혜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조금 힘들어요. 동훈이도 그렇고, 저도 요즘 많이 지쳐서요. 어머니가 오시면 저희도 준비할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아서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 너희가 힘들다는 거 이해한다. 하지만 나도 아주 가끔, 그것도 이번엔 아파서 오는 건데 그마저도 힘든가 보구나.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가 불편하고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도 생활이 바쁘고 힘들어서 그래요. 혜진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해는 한다. 저도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도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나도 더 이상 부담 주지 않도록 할게. 미안하구나. 짧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지만 그마저도 눈치밥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할 일에 바쁜 와중에 저만이 어색하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훈아, 이거 좀 더 먹어봐. 제가 권해도 아들은 네, 엄마. 라고 귀찮다는 듯 짧게 대답할 뿐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들 동훈이는 집에서도 회사 일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 혜진이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손자들은 각자의 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놀고 있었고 늦은 시간이 되자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쪽 작은 방에 이불을 직접 펴누웠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사진이나 좀 볼까? 문득 생각이 나 집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깰까봐 숨죽여서 몰래 보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니 남편과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여보, 그때 참 행복했지? 우리 이렇게 함께 했던 시간이 참 많았는데. 사진 속 남편의 웃는 얼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도 보았습니다. 동훈이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던 날, 딸 수진이가 첫걸음을 떼던 순간들. 우리 아이들 참 예뻤지. 그때는 이렇게 커서 나를 떠날 줄 몰랐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기도 했지만 지금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족이 함께였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 시절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넘기다가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그래도 우리 아이들 잘 키웠어.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남편이 떠난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난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강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의 나는 너무나도 외롭고 지친 것 같았죠. 눈치밥을 먹으며 사는 이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서러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병을 얻은 것도 억울한데 눈칫밥까지 먹다니. 이게 내 인생의 보답인가? 자신에게 찾아온 병과 눈치 주는 자식들에 대한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절이 그리워져 더 서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분이 솟구쳤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기다 보니 어느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이제 그만 자야지.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서러웠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아무리 편하게 있으라고 해도 어색한 이 분위기 속에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나와 보니 며느리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드세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혜진아. 집에 가서 먹을게. 동훈이한테는 내가 잘 다녀갔다고 전해줘. 너도 고생 많았다. 혜진이는 잠시 놀란 듯이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드시고 가시죠, 어머니. 아들과 손자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면 안부 전해줘.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이는 저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봬요. 그렇게 저는 간단히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잘 살아가고 있으니 다행이지. 나도 더는 부담 주지 말아야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두고 온 약 생각이 났습니다. 아차, 약을 아들 집에 두고 왔네. 중요한 약을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다시 아들 동훈이네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조금은 미안했지만 약을 두고 가면 안 되기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아직 자고 있을까봐 소리 나지 않게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아들 동훈이와 며느리 혜진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자주 오시는 거 정말 불편해.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어머니가 검진 받으러 오시는 걸. 아들 동훈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 뒤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매번 어머니가 오시면 집안 분위기도 어색해지고 준비할 것도 많고. 솔직히 난 너무 힘들어. 며느리가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도 눈치 보느라 힘들어해. 어머니가 오시면 괜히 집안이 불편해진다고. 동훈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머니한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워. 그렇다고 안 오시라고 할 수도 없잖아.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 건데. 며느리는 계속해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오시면 솔직히 피곤한 건 맞잖아. 그냥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데 그게 힘들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병 때문에 오시는 거 알지만 이러다가 내가 병 걸려서 죽을 지경이야. 병 걸린 어머니를 매번 신경 쓰는 게 너무 지쳐. 동훈이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나도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할지 고민해 볼게. 둘의 대화를 들으니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다음번엔 우리 집 못 오시게 여보가 잘 한번 말해봐. 아가씨네는 눈치 줬더니 안 가신대잖아. 혜진이의 말에 동훈이가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밖으로 나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 동훈이와 며느리 혜진이의 대화를 엿듣고 난 후 가슴속이 너무나 무겁고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는 그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위와 며느리의 태도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병 때문에 오는 것을 큰 스트레스로 여겼고 저를 신경 쓰는 것이 너무 지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을 얻고 나서 그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식들까지도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딸마저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자식들이 저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들의 배우자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아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저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간직한 채 어느덧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 양력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생일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딸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도 자식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 너희들 왔구나. 고맙다. 엄마, 오늘은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훈이는 생일 케이크를 식탁에 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엄마,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동훈이가 말하자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행복하길. 촛불을 끄고 나니 자식들이 준비한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수진이가 준비한 음식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구나. 저는 웃으며 한 입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노인네가 뭐가 있겠니? 그냥 이렇게 지내지. 너희들이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나서 자식들끼리 작은 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자주 오시는 게 너무 귀찮아. 애들 엄마랑도 맨날 이 문제로 싸우고. 아들 동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오실 때마다 준비하고 신경 쓰이고 남편도 은근히 자꾸 눈치를 준다니까. 수진이가 동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시면 집안 분위기도 어색해지고 아이들도 신경 쓰는 게 느껴져. 애들 이제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곤란하네. 동훈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엄마 병까지 신경 쓰느라 더 힘들어. 이제 거의 다 나으신 줄 알았는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야 할 줄이야.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네가 이번에는 엄마를 모셔가. 난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어. 아들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모셔가야 하는데? 오빠네 집이 더 크잖아. 우리 집은 좁아서 엄마 오시면 더 불편해. 딸 수진이가 반박했습니다.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맨날 핑계만 대니까 내가 더 힘들어. 동훈이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내가 엄마한테 직접 말해. 나는 못하겠어. 매번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모른 척 거실로 돌아와 앉았지만 마음은 이미 부서진 듯 했습니다. 자식들이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서로 미루고 헐뜯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자식들이 케이크를 자르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조차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배신감과 슬픔이 폭발할 듯 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서 저는 자식들에게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오늘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앞으로는 너희도 내 집에 오지 말렴. 동훈이와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동훈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네 말이야. 매번 내가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내가 병 걸려서 너희 집에 오면 그렇게 힘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서운하고 슬프다. 자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조금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불편해하다니. 내가 병에 걸려서 너희 집에 오는 것도 힘들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힘들고 외롭다. 이 나이에 병까지 얻어서 더 서러운데. 이제는 정말 나 혼자구나 생각이 드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 이제서야 알 것 같다. 자식들은 죄송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죄송해요. 동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불편해해? 내가 너네 뒷바라지 하면서 키우느라 병에 걸려서 힘든데 너희는 그걸 부담으로 느끼다니? 자식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화 좀 푸세요. 수진이가 간청했습니다. 그래, 더는 너희에게 기대지 않으마. 병원에 갈 때도 너희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갈 거야. 연락도 줄이고 필요할 때만 연락할 테니까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생일날 자식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러움과 슬픔을 토해낸 후 저는 이제 독립적인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과의 연락은 점점 줄여갔습니다. 필요할 때만 간단한 안부를 전했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는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 다가오자 저는 스스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예약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교통편도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힘들지만 이젠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으니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모든 과정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서도 잘할 수 있구나.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며 필요할 때만 간단한 연락을 주고받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각자의 삶이 있으니 나도 내 삶을 찾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자식들과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희생하지 말고 기대지도 마세요. 다 크면 그들도 결국 남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큰 병에 걸렸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병으로 인해 많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돌보며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병을 통해 더 강해지고 혼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름이 다가오니 몸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